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각종 이제 주변 거래처 분들, 이제 경조사라든지 그런 분들 이제 챙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이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법인 이제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접대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명칭이 바뀌어서 업무 추진비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접대비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복리후생비와 좀 차이를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비랑 좀 이렇게 좀 두 가지랑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광고 선전비와 이제 접대비의 좀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광고 선전비랑 접대비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어떠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이제 뭐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반 대중들한테 뭐 시음해 보세요, 시식해 보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만든 뭔가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 있는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선물 세트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접대비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은 광고 선전비가 되고요. 대상이 특정이 되면은 접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세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광고 선전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가세가 지급이 된 물건을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접대비는 아무리 우리 제품을 부가세가 들여서 제작했다고 혹은 제조했다고 할지라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가세 공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단순 계산만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에 부가세 10원이 붙어서 11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광고 선전비는 이제 그 110원을 들였을 때 부가세에서 그 10원을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율을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방세까지 9.9%인데 그 다음에 이 100원에 대해서 10%인 10원이 또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원만큼의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빵원입니다. 빵원이기 때문에 이 110원에 대해서 10%인 11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110원짜리를 썼다고 할지라도 광고 선전비, 접대비, 즉 부가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절세 효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냐 혹은 접대비냐로 구분을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광고 선전비는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올해 광고 선전비로 뭐 1,000만 원을 썼든 1억을 썼든 전액 다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한도라는 게 존재해요. 접대비는 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연간 3,6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상한 건데 그렇게 증가하는 금액이 크진 않아서 그냥 쉽게 3,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접대비는 3,600만 원이 넘어가면 연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3,600이든 3억 6천이든 전액 다 비용이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접대비에 썼다고 지출했다고 할지라도 무한정 다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랑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좀 식사를 먹고 이제 식사를 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래처 대표님 혹은 거래처 직원들하고 이제 좀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접대비로 분류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 내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식사를 했다, 회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랑 접대비랑 차이는 광고 선전비랑 접대비랑 차이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식사 장소, 식당에서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식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랑 왜 먹었냐에 따라서 접대비냐 복리후생비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이 수치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접대비를 사실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보통 어느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그 선물 세트 유통업체에서 구매할 때 세금 계산서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뭐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 끊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카드 결제 혹은 현금 영수증 결제를 많이 하시죠. 일단은 접대비는 이런 적격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만 원 언더 금액은 영수증으로 가름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카드 결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 물론 광고 선전비랑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만 원 만약에 근데 광고 선전비랑 복리후생비 그 차이는 있어요. 2만 원 결제다. 영수증을 받았다. 비용 처리는 돼요.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네, 부가세 공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세금 계산서나 혹은 카드 결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접대비라는 게 제가 왜 또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 말고 카드 결제 말고도 그게 존재했어요. 우리가 각종 경조사 때문에 이제 뭐 축의금을 하거나 부의금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래처 대표님이 뭐 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다든지 해서 축의금을 이제 혹은 부의금을 이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의금 내고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축의금은 이제 우리가 누구의 뭐 때문에 언제 얼마를 했다라는 기록을 작성해 놓으시고 관련된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례 같은 경우에는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고 문자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실 텐데 그런 거를 조금 모아 두셨다가 정리하셔가지고 이때 금액을 얼마 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 분들 계세요. 특히 그 모바일로 받으시는 거 기한 지나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캡처 그냥 즉시 해 놓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건당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건당 한도는 20만 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도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한도랑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제가 뭐 업무 영수증차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200만 원 인정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 20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 20만 원까지 인정하고 10만 원 인정 안 된다가 아니라 전액 부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거는 20만 원이 한도다. 건당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 총한도 있죠. 3,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뭐 축의금, 부의금, 그 다음에 뭐 식사, 뭐 같이 뭐 거래처 대표님이랑 관계를 위해서 무슨 뭐 공연, 문화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막 다 합쳐서 3,600만 원입니다. 뭐 경조사 3,600 총한도 그런 게 아니라 총 한도가 3,600이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만 놓고 봤을 때 건별로 20만 원 한도이다. 그래서 그런 좀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기록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잘 챙기셔가지고 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좀 정리해 놓으셔야 나중에 결산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 없이 잘 신고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건비인데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면은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뭐 인건비는 뭐다, 뭐 급여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우리 법인 하시는 분들만 좀 해당되는 건데 법인 하시는 분들이 보통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뭐 셀프 등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때 정관을 작성하실 거예요. 근데 정관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작성하시기는 쉽지 않아서 법무사님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 정관을 작성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랑 상담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니까 임원이시죠. 임원분들에 대한 상여는 여기 보시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그 상여금은 송금 불사님이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 그러니까 그 상여금에 대한 그 지급 기준이 없는데 상여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급 기준은 일단 정관에서 그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만큼 상여가 처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혹은 정관에 기재되는 거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한테 하는 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전액 다 상여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임원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만 하고 대부분의 정관에는 이게 본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법인을 운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그 이제 퇴직금인데요. 보통 우리 퇴직금 알고 계시는 게 그거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가지고 보통 이제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뭐 2년 근무하면 2달치 급여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데 임원들한테 지급하는 퇴직금은요 규정이 없으면 그 딱 법정으로 정해진 퇴직금 한도가 있거든요. 3개월 평균 급여 근속연수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이 1년 근무했다. 근데 급여가 500이었다. 근데 퇴직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 줄 수 있거든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계산 구분하기 7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그러면은 법정 한도인 500만 원까지만 인정이고 초과는 200만 원 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별도로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주총으로 결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결의를 하지 않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한정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직원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는 전액 다 한도 없이 인정이 된다는 점. 그래서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배웠어서 인건비 뭐 기본적인 인건비야 이제 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잘 받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세무 영역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좀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인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금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지금이 법인에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법인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지금이 제일 좋지 않은 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지급금하고 이제 그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인은 아무리 내가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인은 저랑 다른 인격체예요. 예, 저랑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돈 포는 마치 제가 번 돈처럼 느껴지겠지만 제 돈은 아니에요. 법인 돈이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법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과 자연인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예 다른 인격체예요. 실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법인이 아무리 대표가 나고 내가 지분율 100%라고 할지라도 법인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지금하고 가수금은 뭐냐면 그냥 제가 1인
주주인 1인 대표, 1인 기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지급금은 제가 법인한테 빌려간 돈이에요. 대표자가 쉽게 얘기하면. 가수금은 그 반대로 빌려준 돈이에요. 근데 사실 빌려주고 빌려간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급금은 어떠한 요인으로 발생하냐면 이유 없이 돈이 나간 거예요. 법인 통장에서. 그러니까 법인 통장은 아무런 원인 행위가 없이 근거가 없이 돈이 나가서도 안 되고요. 들어와서도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법인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임직원을 포함한 급여 나가야 되죠. 네. 두 번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각종 제세 공과금을 이제 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세 개 말고는 법인에서 돈을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 세 개 안에 다 걸릴 건데 인건비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죠. 원천세 신고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합당한 거예요. 거래처에 관련된 거는 뭐 카드 대금이 됐든 세금계산 됐든 그에 반대급부로 뭔가 받는 게 있죠. 증빙을 받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가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세 공과금, 뭐 우리 세금 신고할 거죠. 각종 무슨 뭐 세금들 뭐 고지될 거죠. 다 되잖아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갔어요. 이런 거 없이 통장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빌려간 걸로 봐요. 그런 걸 가지급금이라고 봐요. 네. 근데 가지급금은 그러면 따지고 보면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봐서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줄었겠죠? 그러면 그거에 자산 감소에 상응하는 만큼 채권에 대한 자산이 증가를 해야 우리 재무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돈만 빠져나가고 자산성 인정 못 받으니까 재무 건전성이 첫 번째는 악화가 돼요. 자, 두 번째. 가지급금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반대급부로 뭘 받죠? 이자를 받죠. 근데 대표자가 이자를 낼까요? 대부분은 안 내요. 만약에 낸다면 인정해줘요. 근데 대부분은 그 이자를 뭐 납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못 받아서도 이자를 번 걸로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돼요. 법인세가 이자를 번 걸로 봐요. 그 이자율은 그 세법에서 정한 특정 이자율이 있거든요. 이만큼 법인세가 더 나와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요. 아예 빌려간 게 아니라 가져간 걸로 보면 최소 상여 처분. 상여 처분이면은 소득세 나오죠. 사대보험료 부과돼요. 엄청나요. 가져간 금액의 최소 20-30%예요. 예, 그게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가수금 있죠. 가수금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대표자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가지급금은 자산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럼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부채거든요. 그러면 가지급금도 자산성을 인정 못 받았으니까 가수금도 부채성을 인정 못 받는데 또 이건 부채성이 인정이 돼요. 가수금은. 법인이 지급해야 될 돈이다 해서. 그래서 가수금에 대한 세법적인 제재나 페널티는 많이 있진 않아요. 법률적으로 있진 않은데 두 가지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이 있으면 과세당국에서는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한 게 맞아?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매출인데 매출 신고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수금이 존재하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면은 뭐 소명을 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가 제일 큰데요. 가수금이 있으면 금융거래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각종 자본 비율이라든지 자산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 대부분 이제 대출이겠죠.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재무제표를 요구를 할 거예요. 금융권에서. 그 재무제표를 볼 때 가수금이 부채로 인정을 해서 그만큼 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소한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가수금도 가지금도 사실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법인이고 사실 가수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가지금을 걱정하시는 분이 100분 중에 거의 99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지금이 소액일 때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일 때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냥 법인
대표자의 개인 돈으로 이제 채워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몇천 몇억이 돼버리면은 사실 그렇게 부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표자 개인 돈을. 그래서 이 가지의금을 정리하고 소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다면은 반드시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가능한 빨리, 가능한 효율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금 가지의금을 소각하고 없애셔야 된다. 그래서 가지의금은 나중에 법인을 폐업을 하게 되고 청산을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그 폐업한 시점으로 모든 가지금이 다 인정상여 처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가지금 관리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법인 운영하시면서 제가 이제 법인 처음 이제 말씀드릴 때 세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뭐 단점이라 할까요? 불편한 점은 뭐가 있냐면 하여튼 뭘 하려고 하면 번거로워요. 서류도 한 장이나 더 많고요. 뭐 하여튼 절차도 하나나 더 많고요. 뭐든 더 번거롭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돈을 내가 사적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쓰려면 또 이제 내 개인 통장으로 일정의 제세 공과금을 내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융통하는 데 있어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불리하다, 불편하다. 예, 좀 이제 그런 게 단점이고, 통장 내역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좀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가 규모가 워낙 커져서 세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가 가장 크고요. 보통 이제 성실 사업자로 넘어가실 때 법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외관적으로 규모가 있어 보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배성훈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세무법인 온 대표가 같은 사람이 같은 사무실 근무하는 거지만 왠지 법인화를 시켜놓으면은 거래처에서 봤을 때는 뭔가 더 규모라든지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외관적인 니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 투자 때문에, 공동 투자인데 개인 투자보다는 그냥 우리 차라리 제대로 딱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율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하자라고 하는, 물론 개인 사업도 공동 사업자가 존재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법인이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에서 법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무조건 세금 적게 내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 법인 개인 그 사업자 형태를 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법인세도 중간연합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이제 8월 달에 중간연합을 하고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마찬가지로 중간연합한 거를 법인세 결산 때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거는 뭐 그렇게 세무대리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잘 내시고, 법인세는 사실 크게 법인 규모에 비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중간연합 하시고 이제 본 정기 신고 때 반영 잘 해서 법인세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